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97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손상납비 10만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으로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10만원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누락을 했어요. 이 분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면, 자, 대손상납비니까 일단 10만원이 누락됐으니까 뭐죠? 그쵸? 대손상납비가 과소 계산된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비용 자체가 과소 계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사의 이익은 과대 계산됐어요. 그쵸? 당기순이익은 뭐죠? 차기의 이익이익을 구성하는 거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가서 그 차기에는 이제 이익이익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미처분 2월 이익이익금에 묻어 있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이익금이 과대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뭐죠?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산이 과대 계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고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산의 과대 계산 맞고, 2번 당기순이익 과대 계산 맞고요. 3번 이익금의 과대 계산 맞고, 4번 비용의 과대 계산이 아니라 비용의 과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니에요. 보겠습니다. 1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좀 애매하네요. 그쵸? 처음 보는 말인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도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데는 뭐냐면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한다? 사용 가능한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형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 자산을 쓰지 않으면은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애매한 지문이긴 한데 아마 그냥 그 4번은 일단은 맞는 설명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 1번이 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부채예요. 요거를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보통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죠. 그쵸?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이어서 보면요. 같이 1번, 3번 묶어주시면 좋은데요.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충당 부채랑 우발 부채 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발 부채는 보다 가능성이 낮은 거. 우발 부채인데 우발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석으로 별도로 기재한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시면 선순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겠죠. 자, 2번 부채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다?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또는 우발 부채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결산 시 아래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 사항들을 반영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해볼게요. 자, 단기 발생 외상 매출액이 누락됐다. 분계가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1기 확정 부가세 납부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자, 단기 발생 외상 매출금은 제가 이게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매출을 그냥 예시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만원, 제품 매출이 10만원일 때는 뭐예요? 자, 매출은 뭐죠?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쵸? 수익 계정.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죠? 자, 미지급금은 부채고요. 현금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건 뭐예요? 손익계정인 매출액밖에 없다. 그렇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효과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니까 당기순이익이 10만원 증가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에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네요. 1번 미기업의 주식 배당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등록 가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감자가 되니까 당연히 회사의 순자산이 뭐죠? 자본이죠. 순자산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신주 발행비는 뭐예요?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맞고요. 자, 신주 발행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자본 개정할 때 그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자본 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발초나 주할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6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총원가 기준이 있고요. 원가 요소별 비례 기준이 있고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다까지 제가 원가 강의 무료 강의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론 문제를 정리하고 이 차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도 같이 계산 문제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줄을 이용해 평균법을 적용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모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균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드린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쓰시면 외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선입선출표 평균법,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은 전부 다 똑같고 기초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정도까지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평균법이니까 선입선출법 필요 없고요. 자, 하려고 봤더니 단기 완성량은 1200개가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없어요. 기말 제공품은 T 계정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기초 얼마예요? 500개, 단기에 만든 게 1100개, 그쵸? 그 다음에 단기 완성된 게 1200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몇 개다? 400개다. 그쵸?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400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 이제 넣어볼게요. 단기 완성량 100%니까 1200개 100%에서 1200개씩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 400개였죠? 재료비는 400이고 가공비는 완성 %니까 50%니까 400에 50% 200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품 완성량은 자, 재료비는 1600 그리고 가공비는 1400개가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입된 재료비랑 가공비를 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죠? 120만원이고 70만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20을 나누시면 되겠고 70만원을 1400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눴더니 자, 단위당 750원이 나왔고요. 기말 가공비 단가는 기말이 아니라 그 단가는 단위당 단가는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이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수량 요 400이랑 200에다가 얘네들을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신 다음에 더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요. 자, 이렇게 400개에 750에 200개에 500 곱하니까 40만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완성품 환산량 수량이 나오는데요.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조금 다르죠. 그쵸?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구해요? 기말 제공품 원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단기 투입된 것만 구하시면 되겠고 기초는 고려하지 않는다.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그쵸? 선입선출은 고려 이렇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완성품 원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기말 제공품 할 때는 요거만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2021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300만원이다. 2021년 12월 31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초 원재료 재고보다 20만원이 더 많다. 21년 기간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요것도 T 계정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일단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300이니까 3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액은 1월 1일 기초 원재료보다 20만원이 더 많대요. 자, 기초 재고액을 제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말은 얼마다? 20만원이 더 많으니까 20만원. 그러면은 단기에 매입한 거 얼마예요? 320이 되겠죠. 자, 9번. 다음 주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T 계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97회 같은 경우는 약간 기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요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기초 있고요. 그쵸? 단기 매입액 있고, 여기 기말 재고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재료비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재료비 등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제가 재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그리고 제조간접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재료비랑 포함돼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들어가고, 자, 노무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제공품에 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뭐죠? 그래서 여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자, 1로 가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제조 원가가 다시 매출 원가로 가서 여긴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등등등이 이제 매출 원가로 가서 바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의 차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변으로 대체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 여기로 대체돼서 어디로 가냐면은 제품의 차변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자, 4번은 제가 이 T 계정을 약간 억지로 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차변에 집계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어떻게 나누죠? 원가의 구성 요소. 그쵸? 자, 이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고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쳐서 뭐라 그랬죠? 기본 원가, 기초 원가 또는 직접 원가.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것들을 합쳐서 무슨 경비, 무슨 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고요. 자, 가공비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노무비와 넣어주시면은 가공 원가가 되고요. 가공 원가는 어려운 말로 전환 원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일단 써볼게요. 같이.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찾긴 쉬운데요. 요거 공부하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은 기초원가 맞고요. 2번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은 가공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4번 생산 근로자의 식대와 판매 근로자의 식대는 모두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 근로자의 식대는 뭐죠? 판매비와 관리비, 다시 얘기해서 비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이 문제를 98회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그쵸? 자, 1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우리가, 그쵸?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어려우면 뭐라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가 세금계에서 발행할 때라고 바꿔서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좋고요. 2번 폐업시 잔존제도 자주 나오죠. 폐업하는 때 맞고요. 3번 내국물품 외국 반출 직수출은 뭐죠?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다. 뭐라고요? 그쵸? 선적일, 기저기는 이제
비행기 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적이 싣는 날에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반원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1번이랑 4번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1번 중개무역 방식 되고요. 2번 위탁 판매도 당연히 되고요. 3번 수출물 생산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직수출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되고요. 4번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끔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나와요. 그렇죠? 난이도는 쉽죠. 왜냐면은 매입매출전표 문제에서는 전자세금에서 발행했는지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행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쉬울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나올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뭐예요?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전자세금 계산서로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13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 개정된 내용이 나왔네요. 자, 1번 직전연도차의 용역이 공급가액이 아니라 뭐다? 공급 대가여야 되고요. 8,5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요. 2번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간이가세자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간이가세자 기본적으로 기존 했던 거 얼마죠? 4,800 미만인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모든 간이가세자는 전액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자, 일단 모든이 틀렸고요. 자, 어떻게 해요? 공급 대가의 0.5%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보다 간이가세자는 항상 공급 대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간이가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내용 하나 더 추가하면은 간이가세자는 이제 미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미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 미제매입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을 다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무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간이가세는 미제매입을 이제 공제받을 수가 없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로 간이가세제에 대한 이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대비가 되니까 23번 문제도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요새 이제 부동산 임대업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 이제 전산세무 2급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아니라 종합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고 3번 지문을 같이 보시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중요한데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1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시가도 중요합니다. 기준시가예요.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9개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플러스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답이 1번인데 잠시만요. 왜 2번을 체크했지? 네, 그래서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급여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날. 2번 주식매수 선택권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좀 오래 다니게 하고 싶기도 하고 보상을 주기 위해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근무하고 뭐 3년 동안 다니면 회사에 주식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식매수 선택권의 수입 시기는 언제냐면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이 아니라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은 뭐 퇴직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주식매수 선택권은 수입 시기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내가 이제 이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내가 21년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1000주를 받았는데 이 1000주는 언제 할 수 있냐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우리가 가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2, 22, 23, 24년 1월 1일부터 내가 이제 이 1000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보통 행사 기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한 1년에서 뭐 이렇게 줘요. 그럼 24년 1월 1일부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 12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우리 회사 주식에 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회사 주식에 얼마인지를 보고 주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이 중에서 비쌀 때 이거를 내가 행사해서 팔 수 있거든요. 뭐 이때 1000주에 3년짜리고 뭐 만원에 행사할 수 있는데 자, 2024년 2월 달에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 3만원이 됐어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2024년 10월 달에 봤더니 5만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 행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때 10월 달에 행사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수입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은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언제냐면 권리를 행사한 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차익을 우리가 뭘로 보죠? 그쵸?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이 권리를 행사한 날에 내가 받은 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뭘로 한다?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수입 시기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의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요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번, 4번이에요. 요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요게 원래 보통 제가 저보고 문제 만들려고 해도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오답으로 낼 정도로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 결의한 날이 되겠고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겠습니다. 요거 3번, 4번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주당 만원에 1000주를 매입하고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단기 투자 목적 유가증권 삼형제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매입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한다. 어떤 비용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0번대가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치셔서 900번대 계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당사는 산불피해 이재물을 돕기 위해서 제품인 컴퓨터 10대를 양양시에 기부하였다. 컴퓨터 원가는 3천만원이며 시가는 3,500만원이다. 자, 2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세무 1급 문제예요. 이게 왜 전산세무 2급에 출제를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재민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요거 이제 원터닝수 할 때 나오긴 하지만 이재민 하는 거 요거 뭐죠?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양시에 기부한 이재민을 위해서 양양시에 기부했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인데요. 자, 법정 기부금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처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원가가 3천만원이죠. 그러면은 기부금 금액을 3천만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계정 대체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문제로는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셨으니까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요게 법정 기부금이 아니라 이재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이재민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재민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재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지정기부금이다 라고 할 때는 그쵸, 특권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과에서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같이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제 스터디반 전산세무 1급 심화반에 들어가시면 법인세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전산세무 1급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 거 1급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네, 3번. 자,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를 중에서 30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처분이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소시 잔액이기 때문에 이 자기주식 처분 소시 잔액을 우리가
없애야겠죠. 그쵸?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나 혹시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을 때는 먼저 상기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쵸? 자, 일단은 보통 예금을 300주에 1,500원이니까 315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300주인데 만원에 취득했으니까 300만원이 없어지고요. 나머지 이거 원래는 300만원짜리를 315만원에 팔아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처분 손실 잔액이 3만원이 있으니까 3만원 없애주고 나머지 12만원만 처분 이익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의 기계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상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애매한데, 손상을 했는지, 폐기가 됐는지를 좀 더 같이 적어주면 좀 더 명확하긴 한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폐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차손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자,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순금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아예 없으니까 그 전부 다 잔액을 전부 다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의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계장치 먼저 없애주시고 감액 없애주신 다음에 장부가액이 2,450이 남았죠. 2,450만큼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획형 DC형이니까 자, DB형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DC형이니까 퇴직급여 해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분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번 수출업체인 대박인터내셔널의 구입 확인서를 통해서 영세열 전자세면서로 발급했으니까 수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표용은 메인 매출 전표에 영세 직수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100개 개당 20만원이니까 2천만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는 영업부서에서 매달 월간 마케팅 잡지를 구독 중에 있고 마케팅으로부터 전자계산서 그쵸? 그래서 도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다 전자계산서가 맞다 실기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대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미수금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표용은 메인 매출 전표에 53 면세로 하시면 되겠고요. 도서 인쇄비 영업부서니까 판관하시면 되겠고 미지급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8월 22일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요. 카드 결제 후 아래 증명을 수취하였다. 해당 음식점은 일반 과세자이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자, 카드 종류는 우리 카드고요. 가맹점명 제주수산이니까 거래처는 제주수산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카드는 우리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료생비 생산부서니까 제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계금액을 우리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한석규 씨에게 제품을 132만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120만원, 12만원 나누시면 되겠죠.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에 현금 과세가 되겠고요. 한석규한테 했죠. 전자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품을 잘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당사는 광고사람과 1년간의 영업 목적 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생계약서를 취하였다. 1년 기준 광고공비는 132만원 똑같이 132만원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120만원에 12만원 나눠주시면 되겠고 보통 예금으로 취급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모품비 같은 거 문제 나올 때 자산으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으니까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을 전부 다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주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도 주지 않고서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입력하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선적일이랑 환가일을 비교해야 된다. 왜 그러냐고요?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그쵸? 공급가액
구분하는 것 중에서 선적일과 환가일이 있는데 환가일이 빠를 때는 환가일의 기준 환율을 쓰는 것이고 환가일이 늦으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번 봤더니 선적일이랑 환가일 중에서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 쓰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적일과 환가일이 있는데 자, 먼저 받아서 환가 먼저 했기 때문에 환가일의 환율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국은 선적일이랑 환가일 중에서 선적일이 빠르기 때문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잡으시면 되겠죠. 엔화, 달러와 파운드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입력할 때 이 환율만 조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외의 기타 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불러낸 데이터값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자를 보니까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있고요. 제품 지수채 매출액이 있네요. 그렇죠? 제품 직수출 매출액은 영세를 기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자를 보니까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9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가액 1천만 원은 공장 기계장치 구매 금액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으로 해서 8천만원, 1천만원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 신용카드 매입의 공급대가 880만원이니까 우리가 80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렇죠? 전액 본사 사무용품 매입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직수출이 공급가의 300만원 영세율을 누락했네요. 그쵸?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0.5%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요. 자, 기타 봤더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날은 2021년 1월 20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된 거예요? 네. 3개월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2일이기 때문에 3개월. 그쵸? 1개월 미만 얼마예요? 감면율이 90%고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75%죠. 그쵸? 그래서 1만에서 75%에서 25%를 추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만원에 0.5에다가 25% 곱하시면 3,750원이 나오거든요. 요거 이따가 우리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부정시 가산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시고세 공제를 받기로 했으니까 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자, 2기 확정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불러온 게 없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매출자료 공급가액이 22억 3천, 그 다음에 명세율 기타가 4,500. 자, 그 다음에 일반 매입분이 9천인데 1,000만원이 고정자산 매입분이니까 일반 매입은 8천만원이 되겠고요. 고정자산 매입액은 1,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는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여기 있죠. 그쵸? 일반 매입이죠. 고정 매입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용품이니까 일반 매입을 해서 800에 80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예정신고 누락분을 우리가 직수출이 있기 때문에 자, 직수출이 얼마냐면은 300 이거 여기 있네요. 그쵸? 네, 여기다 이렇게 3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를 넣어야 되겠죠? 가산세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시 300이고 계산한 게 우리가 15,000원에다가 25% 곱한 거 곱하면은 3,750이었나요? 네. 3,75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 공제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겠죠? 아이고. 어디 있었지? 전자신고세 공제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실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 헷갈리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밖에 경감세 공제 여기다가 전자신고세 공제를 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결산은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쭉 보면요. 2020년에 취득을 해서 202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가 2021년 요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을 1,500에 했고요. 2020년에는 1,200에, 2021년에는 공정가치가 2200이죠.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주면 자, 이때는 300이 줄었죠. 그래서 평가손실이 300이 계산이 됐을 거고요. 자, 이때는 1200에서 2200 늘었으니까 평가이익이 1000원이 생겼어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결국 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가이익이 700만 대무상태표에 남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2020년에 평가했던 평가손실을 없애주고 평가이익을 계산을 하면은 평가이익이 누적으로 700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을 없애주시고 그만큼 평가이익을 70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누적적으로 평가이익이 700만 남겠죠. 얘는 평가손실을 과거에 있던 평가손실이랑 상계돼서 없어진 거고 평가이익만 계정만 700이 누적적으로 남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는 2021년 9월 1일에 거래처 3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022년 8월 31일에 수령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날, 그쵸? 12월 31일 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할 계산이니까 4개월분의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4한 이 금액을 우리가 미주수익, 이자수익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정기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쵸?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체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다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부채 감소 차변으로 없애주시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을 다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액면가액 1000만원의 사채를 2021년 1월 1일에 할인 발행하였습니다. 그쵸? 할인 발행해서 만기가 3년이네요. 발행가액은 945만 5,350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연 3% 유이자를 연 5%이다. 요거 어떻게 한 거죠? 자, 2021년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요. 자, 21년, 22년, 23년이에요. 그쵸? 그러면 액면가액 1000만원이니까 이때 1000만원이 원금을 내가 상환하는 거 하면 되겠고요. 자, 이자는 매년 말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액면 이자율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30만원. 이렇게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에 30만원씩 지급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현재 가치로 땡기면 이 금액이 아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944만 5,350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 유효이자를 5%를 가지고 땡기는 것이고요. 얘는 뭐다? 그냥 현가계수를 곱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다? 반복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 1000만원에 요거 발행가액 사행 요게 뭐죠? 그쵸? 요거를 우리가 4할차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4할차로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기말분기에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말분기는 어떻게 하죠? 자, 요거는 부채 부분이죠. 그쵸? 부채 부분이니까 요거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얘가 뭐예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 나가요? 여기 30만원 나가죠? 이 30만원 어떻게 구한 거예요? 자, 액면가액에 액면 이자를 곱한 거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액면 금액이고 얘는 현재 가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액면가액이고 이건 유효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 차이가 4할차라 그랬죠. 그래서 요 차이와 이 차이를 우리가 4할차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기말분개는 첫 번째로 표시이자를 지급하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의 계산, 유효이자율로, 그쵸, 사채의 이 현재 가치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액을 사할차나 사할증으로 조정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 사할차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먼저 나간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5%인데, 원 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사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개념만 잡아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시면 나중에는 주우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2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지수세 60만원 및 법인세 중간연료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법인세가 얼마예요? 2,200만원 확정됐으니까 법인세 확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나간 거 86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청진수입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권예원 여성. 자, 이렇게 여성이 나올 때는 항상 뭐 생각하라 그랬죠? 한부모 되는지 또는 부녀자 되는지. 근데 한부모는 안 되겠네요. 그쵸? 배우자가 있으시니까. 자, 부녀자 확인해야 되는데 부녀자 봤더니 연간 총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그쵸?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그쵸? 그리고 부양가족이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가 되는데 지금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가 일단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연간 총 금액이 있으니까, 그쵸? 금액이 우리가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로소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금액이 훌쩍 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권정부 본인의 아버지인데 복권 당첨 소득이니까 얘도 이분은 얘가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금액이 그쵸 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태성 아들이니까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권호성은 오빠인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죠? 그죠? 20세 이하이거나 60세 넘으셔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뭐다? 나이 요건을 무관하다. 그쵸? 나이 요건에 소득이 없고 소득 요건만 따지고요. 나이 요건은 없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빠 같은 경우는 장애인 법칙법상 장애인까지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입력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요거는 같이 실습을 할 건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 사원 최원호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들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원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넣으시면 되겠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 및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서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주택임차택과 연말정산임차택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세주택임차택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거의 99% 확률로 뭐라 그랬죠? 이 총금액 기준을 만족해요. 그쵸? 이거 입력하는 거를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만족하게끔 총금액이 그쵸? 7천만 원 이하니까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연호의 세부담 최소를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부터 볼까요? 본인 사용한 거네요. 그쵸? 자, 신용카드 사용한 거 위례비 지출 포함해서 2천만원 오케이. 직불카드 사용한 거 1,000만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 50만원 있으니까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되겠구나.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연중 사용액 독일어 학원비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도 오케이다 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는 120만원인데 일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120만원 오케이. 자, 그다음 위료비 보겠습니다. 진짜 진료를 위해서 위료법 제3조에 따른 위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50만원 오케이.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오케이긴 하지만 뭐다? 그쵸.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위협품 등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호비 봤더니
독학에 위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지출비용이니까 얘는 오케이고요. 자, 독일어 학원 지출비용인데 대학 부설 어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기부금인데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아까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 봤던 이재민은 뭐다?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네요. 별도의 소득이 없고요. 위료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이 300만 원이 있는데요. 자,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생겼는데요. 새로 생긴 건데, 자,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뭐라 그랬죠? 얘도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아까 6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되는 건데 한도가 있었죠. 한도가 얼마였죠? 그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자랑을 조금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무료 강의 있죠? 거기에 제가 요거 새로 생겼다고 아마 표시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신 분들은 분명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 200만 원이니까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통신대학 교육비 지출 비용이니까 얘도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슬기 첫째 자녀인데요. 위료비 50만 원인데 위료기관 건강진단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주택 임차 내역은 제가 실습을 하긴 할 건데 요거는 단순히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도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 입력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 바로 입력이 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할 건데요. 자, 신용카드부터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가 얼마였냐면 신용카드가 2천만 원이고 지불카드가 1,000만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으니까 950만 원. 현금 영수증 100만 원, 전통제도 사용분 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100이죠? 3,100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넣어볼게요. 120만 원 보험료를 120만 원.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료비 봤더니 자, 위료기관에 지급한 거 본인 거 자, 250에 요거 한도 50만원에서 두 개 더 했더니 300이죠? 본인 거 300. 자, 그 다음에 교육비가 300이었죠? 자, 교육비도 보낼 거 300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자, 법정 당해 기부금이죠. 올해 지출한 거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료비 한도 200만원이죠. 위료비. 자, 그 밖에 공제 대상자 200만원. 그 다음에 최저기도 위료비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50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세주택 임차 내역은 제가 입력하는 거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자, 교육비가 있네요. 월세는 생략하고요. 교육비가 100만원 있었네요. 자, 이런 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회 전전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면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랑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회 전전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